2025년 12월 오늘 31일 수요일 대한공화국 데이터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지금 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힘당의 그것도 이제 탄핵 반대라든지 이런 데 아주 선봉을 섰던 이혜원 씨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혜원 씨가 그 내란 동조 또는 탄핵 반대 자기 선봉을 섰던 데 대해서 국힘당 표현대로 말하면 자아 비판을 했는데요.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란 동조라든지 그 탄핵 반대라는 것은 완전히 배로 말하면 난파선이기 때문에 그 난파선을 뛰어내리는 것은 누가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서 같이 가라앉아 죽잔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 이혜원 씨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난파선을 탈출하는 것은 그것은 나무란 일이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그걸 반성하는 것은 당연하려니와 설명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재명 정부와 이혜원 씨가 걸어온 길은 그런 정치적인 반대만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반대였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혜원 씨는 정치적으로 내란 동조나 탄핵 반대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비토했지만 그것은 이제 아까 말했던데요. 사과로 하면 될 일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니까, 난파선이니까 탈출하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자유를 누가 말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근데 두 번째는 경제가 지금 어떠냐면은 경제의 두 가지 큰 축, 신자유주의와 케인지언.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통령 케인지언이라면은 이혜원 씨는 신자유주의자거든요.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리고 그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경제를 많이 비판했던 사람, 선봉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내란 동조나 탄핵 반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강도로 그 다음에 아주 집요하게 그 반대에 선봉에 섰으니까 그거를 이제 반성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반성하는 것인데 그것이 반성이 될 일이 아닌 것이 그것은 이제 신뢰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건 반성한 쪽으로 쓰는 게 아까 정치적인 것은 반성한 쪽으로 쓰면 되는데 경제적인 것은 뭐로 써야 되냐면은 그럼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경제에 대해서 무엇이 마음에 들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현재 지금 프레임을 자기가 뭔가 끌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끌린 것도 없이 따라하면 강도가 좋아서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본인이 신자유주의자고 또 이재명 정부는 케인지언들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바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케인지언이라 해서 꼭 케인지언 경제만 신자유주의라 해서 신자유주의 경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 학자들이 간단해서 논하는 편가르기고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하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칭찬할 거리, 무엇이 마음에 끌리는 것을 하나 분명히 찾아냈어야 되는 거죠. 못 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저께도 제 일성이 무슨 고환율 문제가 있고 이런다는데 그럼 고환율 문제라고 해서 이재명 정부의 금일로 말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말하면서 온다?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죠. 사실 고환율 문제는 또 우리 케인지언들이 볼 때는 그게 서학 개미, 서학은 사실 개미도 아니고 정부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 환율에 어떻게 그런지 말든지 이익만 충는 그런 방법으로 더 악화시키는 데도 있고 그건 아주 역사가 길죠. 김대중 정부 때 근무교도 할 때도 근무교동에 끼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강남 집값 올리는 것도 그것을 목적지를 가지고 많은 현금 동원력을 가지고 강남 졸부들이 목적을 가지고 계속 가격 부풀리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노무현 정부도 날렸고 문재인 정부도 날릴 때 성공했는데 또 그것들이 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이재명 정부는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정책 가지고서 그야말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말할 때는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말하자면 이재명 정부를 궁지에 몰고 싶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연말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환율 관리를 해서 정부 개입을 했고 구두 개입도 했고 실제로도 개입하겠다고 보도 놓고 그랬는데 반대로 또 서학개미들에게는 국장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는 것도 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혜원 씨가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제 일성이 고환율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코스피가 4,200 올라간 사실 그걸 말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자유주의자로서 케인지언 정부에 자기가 볼 일이 있다고 왔다면. 왜냐하면 사실 우리 코스피가 그동안에 코리아 리스크라는 거. 코리아 리스크가 뭡니까? 냉전 논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굴레 아니었어요? 한국이 안전구장이 돼 있고 북한이 항상 위협 대상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코스피에 투자합니까? 미친놈 아니고. 그러니까 코리아 리스크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값을 스스로 떨어뜨려 가지고서 저평가 됐던 것인데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에 딱 말했죠. 우리는 북한을 흡수할 생각도 없고 그걸 통일할 생각도 없다. 전쟁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총 예산의 4배가 되는 국방비를 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
뭐 북해까지 포함해서 두려울 게 없다. 전쟁할 생각도 없고 흡수 통일할 생각도 없지만 막말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그만한 힘이 있다. 뭐냐? 국방비를 이렇게 쓰는데 도대체 지면 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가 눈을 뜬 거예요. 아, 이 코리아 리스크가 이게 냉전 논리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헛개비였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국 그 국장이 이제 제대로 적벽까지 돼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가는 과정이야. 아직도 사실 제대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코스피 5천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비웃었죠. 그들이 비웃었지만 냉전 논리자들이 비웃었단 말이에요. 비웃었는데 이제 현실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사실은 코스피 5천이 돼야 그것이 저평가를 받는 거예요. 코스피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4,200이 됐다는 것은 코스피 5천이 공모한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경제 구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 아닙니까? 이거를 이혜원 씨가 짚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경제가 자기 이혜원 본인이 들어가서 정말로 도울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자기가 신자유주의자라고 해서 그런 시장에다 방임하는 정부 주도를 포기하는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말을 하더만요. 무슨 인구 감소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 많다고. 그 국가 주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케인즈는 정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선회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경제에 대한 어떤 칭찬거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말해서 내가 이거 왔다라는 말이 설명이 돼야 아까 말했지만은 난파선에서 탈출한 것은 알겠는데 감투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말을 불식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마 이제 청문회 때는 국힘에서는 아주 까는 이야기로 계속 이혜우 씨가 과거에 했던 이재명 경제 비판, 이재명 정치 비판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복사기로 돌려가지고서 다시 녹기 틀듯이 하면서 이야기할 텐데 그거를 설명을 하면은 그렇다. 내가 과거에 신자유주의자로서 이렇게 했는데 케인지언 경제를 비판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한 걸 보니까 성공한 것이 코스피만 보더라도 하나의 잣대가 되고 환율 가지도 사실은 지금 그 궁극적으로 잘 돼가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한미 관세 협정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금년에 우리 그 수출고가 올해 한국이 수출고가 처음으로 이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에 의해서 한국이 6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는 5개 나라를 따돌렸는데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 러시아 이렇게 따돌렸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이 6위인데 앞에 5나라와 뒤에 5나라, 10개 나라가 뭐냐면 전부 세계 패권 국가예요. 우선 미국과 중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러시아는 2차 대전 때 연합국이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일본, 이탈리는 2차 대전 때 동맹국들입니다. 다 패권국가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원래 이제 네덜란드는 패권국가가 될 그런 운명은 아니었는데 이제 덕을 받는데 무슨 덕을 받냐면 좀 설명을 하자면 프랑스 그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라는 루이 14세가 지 할아버지 양리 4세는 종교의 자유를 선포해가지고 신구교가 자유롭게 종교활동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걸 이제 뒤집어가지고 루이 14세는 그 신교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싹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개신교인들이 나가면서 몸뚱이만 나가나요? 어떻게 하죠? 재산도 가지고 나가죠. 자기의 기술도 가지고 나가죠. 그래가지고 자유를 허락한 데가 어디입니까? 네덜란드죠. 그래서 네덜란드로 프랑스 많은 개신교들이 많아요. 전체죠. 왜냐하면 아주 그냥 소탕했으니까. 요새 마치 우리나라 뭡니까? 아스팔트 구파들이 친중파 한국인들 다 중국으로 가라 이런 말을 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소수니까는 말같이 하는 이야기를 해서 통하지 않지만 그때는 루이 14세가 개신교를 받겠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들이 전부 지식과 재산과 기술을 가지고 전부 네덜란드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문호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막 우리 인자를 뺏는다고 그러고 잡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덜란드 그때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개신교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사람들이 뭐 뛰만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냥 네덜란드 경제나 존먹나요? 그게 아니죠. 자기들이 전부 가지고 온 기술, 지식, 재산, 그걸 전부 네덜란드에다 다 바친 꼴이 된 거죠. 그 네덜란드가 갑자기 그 당시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 에도마쿠 때도 나가사키 앞바다에 대지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네덜란드하고 무역했던 거 아니에요? 도대체 네덜란드가 저쪽에 유럽에 붙어있는 나라가 일본 대지마라면 지구 반대쪽인데 그렇게 진출했고 인도네시아는 식민지로도 네덜란드 식민지였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의학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네덜란드 의학이 일본에서 웃는간 일제 때 이제 그 일본의 그 의학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이 서구 문물은 대부분 네덜란드가 일본에 지원해줬고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거라 해도 과언이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는 말하자면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 속담 아니라도. 그리고 네덜란드 그 다음에도 별로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계속 좋은 경제를 누렸어요. 2차 대전 때도 약간 연합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끼어서
좀 전화를 있긴 했지만 뭐그 정도고. 그래서 계속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하여튼 수출고가 우리 앞에 5위고요. 그 우리 뒤에 있는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패권국가인 걸 아까 말했고 2차 대연합국이었으니까. 영국은 뭐 특히 뭐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그 프랑스도 식민지 많이 운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탈리아는 이제 그 독일, 일본과 함께 2차 대전 때 동맹국이었으니까 그것도 패권국가를 할 수 있고. 스페인은요, 우리한테 뭐 뒤진 잔참 됐습니다만 스페인은 중남미의 브라질만 빼놓고는 전부 다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스페인어를 전부 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국어로. 그래서 실제로 세계 인구 중에서 영어 인구보다 스페인어 인구가 더 많습니다. 물론 제일 많은 건 중국어죠. 왜냐하면 중국어는 많을 수 없는 게 중국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스페인은 스페인 인구 자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언어 인구로는 두 번째죠. 그리고 우리가 세계 공용하는 영어는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는 스페인이 얼마나 그 무저감대에 맞고 막 그런 말 않더라도 중남미를 전부 식민지로 경영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스페인이 당연히 우리 뒤로 밀렸고. 러시아도요. 러시아는 뭐 과거에 냉전 시대 때는 미소 양대 지투였지만 그거 아니라도 지금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잠시 그렇습니다만 유럽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에게 그 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그것이 거의 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리고 가스는 사실 석유보다도 훨씬 더 그 탄소 저감자 효과도 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유럽이 뭐 저기 러시아는 또 금수 조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면 다시 또 원위치 될 것이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이 전부 우리 뒤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5개, 뒤에 5개는 패권국가인데 한국은 지금까지 패권을 누려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연말에 제 6기가 됐는데 이혜원 씨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이 있겠다고 말하는 생각, 호감을 했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이재명 정부는 뭔가 내가 오고 싶은 정부였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지. 뭐 나는 윤어게인 또는 뭐 내란 탄핵 반대 뭐 이런 데 선보이는데 그걸 반성한다. 요것만 된 것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별 큰 뭐 문제도 없어요. 차라리 그건 난파선에 뛰어드는 건 누구나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면 거기서 뭐 같이 침몰해 죽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획예산처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혜원 씨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를 어떻게 보면 이제 폐기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신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은 시장 자유잖아요. 정부 간섭 배제, 정부 주도 배제, 작은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뭡니까? 기획예산처가 정부 아니에요. 기획예산처가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부처가 기획예산처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무슨 신자유주의자 경제 선봉에 섰던 것을 무슨 큰 그 이력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왜냐하면 청문회 하면 알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경제를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자기가 이론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제일 중요한 가장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 주도적인 기구인 기획예산처 장관이면 이것이 케인지언 정부가 경제지 뭡니까? 케인지언이라는 것은 정부가 간섭하고 큰 정부 아닙니까? 작은 정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경제론자였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처를 하겠다 자기가 장관한다는 것은 완전히 정부가 100% 오히려 주도하고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일성으로 이야기하더만요. 무슨 투자할 거면 강하게 투자하겠다. 줄일 때는 줄이겠지만 그렇게 하겠다. 특히 인구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 감소, 소멸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투자를 하겠다. 이거 전부 다 케인지언 경제예요. 완전히 신자유주의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 온 사람이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경제를 뭔가 그렇게 자기가 비판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할 걸 찾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아까 코스피 4,200 마감한 거, 그 다음에 세계 수출고로 6위가 되는 거. 지금은 수출고가 어떻게 보면 국력이고 경제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제 6강에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뭐 윤석열 때까지는 계속 뭐 10위 안에 드네 말에 때로는 밀렸네 이랬는데 문재인 때도 그랬죠. 근데 6강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요. 우리 뒤로 쳐진 애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러시아는 앞으로 죽었다 깨나도 우리 추월할 일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네덜란드라든가 일본, 독일, 뭐 미국, 중국은 워낙에 이제 그 파이가 크니까 뭐 쉽게 서로 말하자면 바뀔 일이 없겠지만 지금 네덜란드나 일본이나 독일은 상당히 우리가 좀 넘볼 일이 많은 것이 우선 그쪽에는 아날로그 요소가 많고 우리는 디지털 요소 일색인데 그래서 그런데 뭐 그거는 뭐 차차 하기로 하고요. 요는 우리가 앞에 5나라, 뒤에 5나라 10개의 패권국가 안에서 유일하게 패권국가가 아니었던 한국이 6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참으로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10개 나라들이 쭉 문재인 때까지 뭐 10위권이네 원내, 윤석열 때까지도 10위권이네 원내 그 말했거든요. 경제 식감의 말이 그 말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반을 따돌리고 나머지 반만 앞세우고 있는데 그 앞세우고 있는 반도 우리가 특히 이제 AI 3강, 우리 IT 3강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모든 정치경제 사회를 전부 다 주도한다고 볼 때, 문화까지 주도한다고 볼 때 우리가 그 추월하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혜원 씨의 이야기를 처음에 꺼냈는데 이제 청문회 때 수많은 난타전이 있겠지만 아마 본인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신자유주의 경제를 그렇게 풀고 있으면은 우선 모순이 돼요. 무슨 모순이 되냐면 그냥 감투가 좋아서 감투 하나 쓰려고 경제는 전혀 자기가 반대인데 와서 감투 하나 쓰겠다고 왔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못 숨기고 본인의 어떤 출마의 변호도 안 맞는 이야기가 오르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내라는 동조하고 탄핵 반대한 것만 반성한 것이 아니고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가 한국의 21세기에 특히 이재명 정부 이후로는 그것이 그렇게 쓰여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기획예산처에 들어가서 정부 주도로서 그것도 본인이 수장으로서 국가의 그런 재원을 배분하는 입장에서 한다고 할 때는 이건 완전히 개인지연 그 경제로 자기가 나간다는 것을 전향 선언이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요. 이재명 정부에서 뭐를 칭찬할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아까 코스피 4,200 그 다음에 수출고 6강 그러니까 경제 6강이죠. 교역 규모 6강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고환율 자기가 말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잘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환율은 사실은 이혜원 씨가 그렇게 그동안 신봉했던 신자유주의자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서학준도 거기 들어있고 금모기 할 때 같이 끼지 않아도 거기 들어있어요. 신자유주의자들 안에. 그리고 강남 부동산 계속 올리는 장난친 것도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강남 저루들. 그래서 거기 한 번에 놀던 것이니까 본인이 이탈했으면은 본인이 분명히 이재명 정부의 경제 그러면 이제 고환율 문제도요 금방 해결돼요. 왜냐하면은 벌써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구두 개입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개입할 거 아닙니까 정부가. 또 본인이 해야죠. 기획예산처 장관이니까 이제 앞으로 된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쪽으로 스탠스를 밟아가야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